제 옆에 세 분의 전문가가 계신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직접 간단하게 소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야놀자와 야놀자 클라우드 대표 김종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SK 경영경제연구소의 IT, DT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한카드에서 데이터 비즈니스 개인 사업자 시비 담당하고 있는 안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는 기조 강연을 해주셨고요. 안성희 신한카드 본부장님께서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카드사 1위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신한카드 보물이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데이터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심화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또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데이터 활용이 필수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또 오늘의 이런 자리가 있는 것인데, 가장 먼저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노력과 또 그 의미에 대해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윤 대표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한 8년 전 회사가 클라우드 전환을 했습니다. 당시 클라우드가 뭔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제 계신 많은 분들이 제 예전 이제 구글에 있을 때 동료분들이었는데, 클라우드 안 하면 개발자 뽑기 어렵다. 요즘에 워낙 이제 클라우드가 힙하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 뽑으려고 하면은 클라우드로 무조건 전환해야 된다. 이 얘기 듣고 클라우드 했습니다. 엄청난 장애가 있었고요. 그거에서의 그 시행착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멈추기도 했고 엄청난 비난을 내부적으로 받기도 했거든요. 저는 디지털 전환의 1차는 결국 클라우드 전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지만 아직 클라우드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고, 클라우드 전환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의 클라우드 전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이제 순수하게 클라우드 전환을 모든 영역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의 범위거든요. 보면 큰 기업은 다 합니다. 보통 큰 기업은 리소스가 충분하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혹은 소위 중소 기업을 넘어서서 다양한 자영업, 저는 이 영역도 클라우드로 전환될 수 있어야 전체 경제가 한꺼번에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범위를 큰 기업이 잘하고 있는 거가 아니라 아주 작거나 혹은 개인 사업자들조차도 모두 클라우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 측면에서 좋은 인터페이스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뒤에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컨텐츠나 게임 등 내가 직접 IP를 가지고 있고 그 IP를 기반으로 고객한테 바로 서비스를 주는 이러한 산업들은 좀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내 IP로 서비스를 주는 것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먼저 선도적으로 바뀔 거거든요. 근데 가치 사슬이 복잡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이 여행은 그냥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더 복잡한 가치 사슬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복잡한 가치 사슬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야 합니다.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얘기를 하면 아예 다른 컨셉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뒤에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말씀을 드리지만, 정리하면 클라우드 자체로 전환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이게 큰 기업이 아니라 작거나 개인 기업.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밸류체인에 맞는 적절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제공,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 클라우드의 전환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야놀자도 기술 기반 테크 기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또 사업을 확장하고 계시고 힘써주고 계시죠.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김지현 부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이 사업 혁신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과정에 다양한 도구가 있지만 그중에 당연히 디지털 기술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파괴력도 크고 확장 범위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시작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기업이 사업 영위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쌓입니까? 그 데이터 중에는 정량적인 데이터도 있고 정성적인 데이터도 있고 재무 데이터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뭐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세일즈 데이터가 있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잘 이해를 해야 새로운 상품 개발도 할 수 있고 신시장에 도전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라고 데이터를 그대로 두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대표님 말씀처럼 클라우드 위에 올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분석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분석된 내용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죠. 그게 DDDM이거든요.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매니지먼트. 저는 모든 꼭 IT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 영역에 있는 모든 기업이 가장 DT를 할 때 최우선 삼아야 될 과제는 DDDM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가지고 회사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프로세스가 전개가 되어야 훨씬 더 효율화된 사업 전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는 데이터를 무엇을 수집하고 있는가?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는 측정해야죠. 두 번째, 그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는가? 세 번째,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수시로 분석하고 있는가? 네 번째, 그런 데이터를 분석 후 의사결정에 잘 활용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의 단계를 명확하게 DDDM으로 계속 수행하는 기업이 실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서 사업 혁신에도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첫 시작은 역시 데이터다. 그 양질의 데이터 분석과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안성희 본부장님의 의견도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저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제 다양한 이제 뭐 필수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약간 목적을 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하는 기업에서 추구하는 게 목적이 제가 봐서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뉠 거라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데이터를 넣어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부분이 두 번째일 것 같고요. 세 번째, 디지털화를 시키면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거든요. 로그 데이터가 남기고 고객이 입력하는 데이터를 또 저장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업 관련돼서는 이제 두 번째 주제랑도 연결되기 때문에 첫 번째랑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아까 소상공인도 이제 디지털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야놀자 대표님이 최근에 이제 키오스크 많이 이렇게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용 절감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디지털화를 했을 때 그리고 서비스 비용 절감을 하든지 서비스 고도화를 할 때 내가 데이터를 넣는 게임이 있고 생성된 데이터를 내가 잘 관리해서 활용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근데 넣는 게임이 다 필요하진 않아요. 단순히 디지털화로 하는 거는 넣는 게임은 필요 없는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넣는 게임은 아니지만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데이터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봤던 데이터랑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저희는 카드 사기 때문에 가맹점주에 대한 어떤 신용평가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줄 만큼 가맹점 데이터를 엄청 잘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키오스크 디지털 다양한 결제 방법이 생기면서 이런 매출에 대한 추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변함에 따라 내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서비스 고도화는 야놀자 대표님 강연 때도 얘기하셨는데 약간 초기이나 마케팅부터 아니면 대안 정보, 로그 데이터라든지 그 기타 수집된 대안 정보로 뭐 신용평가 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런 서비스 고도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금융사에서의 어떤 젠 AI가 뭐 AICC 뭐 요 정도에 지금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에 발전되면은 좋은 서비스를 저희가 넣기 위해서 그 데이터 스키마를 되게 잘 정비해야 되거든요. 스키마를 잘 정비하지 않으면 뭐 내가 지금 이탈리아에 여행 가고 싶어. 어떤 카드가 필요해? 정비하지 않았을 때는 너 신한카드 회원이야?
너 신용카드 가지고 있어? 뭐 어디에 관심 있어?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흘러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잘 정비해서 여행을 가니까 여행에 필요한 카드는 이런 카드야. 그래서 인풋에 대한 들어가는 데이터 정비를 되게 잘하는 게임. 그리고 아웃풋은 얼마 전에 EU에서 AI법이 나왔는데 공공 장소에서 수집된 어떤 안면 인식 데이터라든지 그러니까 못 쓰는 데이터들이 막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모르게 들어갔던 게 그냥 공공 자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챗GPT가 업그레이드 될 마다 5천 개의 스타트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근하실 때 어떤 이런 규제라든지 데이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방갈로 프로젝트예요. 인도에 방갈로가 있잖아요. 그 글로벌 기업들이 전부 다 방갈로의 데이터 센터를 전부 다 짓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저희 나라 사람 한 명 뽑을 때 3.5명을 뽑을 수 있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를.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거기서 다 정제하고 거기서 AI 훈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선진국들은 많이 시도하고 그만큼 품이 되게 많이 드는 어떤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저희 나라 전체에서 이제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성희 본부장님의 인터뷰 중에서 데이터는 마중물이다 이 얘기를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참 공감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이든 그 막론하고 이제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고 기본 비용 절감과 서비스 고도화 또 데이터 생성에서 신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설명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산업이든 그 분야를 막론하고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전환 노력은 기업 생존의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논의될 두 번째 주제는 데이터 기업의 글로벌 진출입니다. 데이터야말로 그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기조 강연에서도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노력과 시행착오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지현 부사장님의 의견부터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회사를 제가 한 두 군데 꼽고 싶은데, 첫 번째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미 국방부에 각종 전쟁 혹은 보안, 더 나아가서는 범죄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 솔루션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쉽게 니즈에 맞게끔 국방부나 이런 쪽 미국 정부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화면 UI를 되게 예쁘게 잘 정리를 해줘요. 제네AI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전체 매출의 45%가 해외에서 나옵니다.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판매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그 기술을 가지고 오히려 해외로 팔고 있죠. 해외 정부로.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기죠. 중국에도 유사한 업체가 있어요. 센스타임이라고 얼굴, 안면 인식하는 회사거든요. 페이스 레코그니션.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CCTV 또 수많은 IP 카메라에 얼굴 인식 솔루션을 센스타임의 솔루션을 갖다 붙여서 아주 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끔 했어요. 워낙 많은 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니 당연히 더욱더 빨리 고도화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 그 어떤 정부도 이렇게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냥 중국 당국이 무조건 센스타임을 육성시킨 거죠. 그래서 얼굴 인식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 탑이거든요. 그 기술을 지금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국가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된 데이터 기술력을 가지면 그 데이터 기술력은 그 국가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로 확장되어서 판매도 될 수 있죠. 한국에도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습니다. 키토크 AI라고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는 카카오가 투자한 회사기도 한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모델이 이 소비자들의, 사용자들의 수많은 컨텍스트 데이터를 잘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장품만 해도 색조 화장품 고를 때 색깔이 얼마나 다양해요. 저는 잘 알지도 못하거든요. 빨강색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많은 다양한 색상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는 얼마나 더 복잡하겠습니까? 그럼 AI가 잘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더 적절한 화장품을 추천할 수 있죠.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인의 맛을 평가하는 방식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 많은 다양한 방식을 평가한 이후에 지금 이 분위기에 가장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한다고 했을 땐 당연히
소믈리에의 직감이 아니라 정말 고도화된 데이터,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데이터, 이걸 기반으로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런 추천 시스템을 잘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당연히 이 기술은 한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뷰티 영역, 더 나아가서는 뭐 여행 산업 혹은 와인과 같은 술 추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게 되면 더욱더 확장돼서 쓸 수가 있죠.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 젠AI를 실험을 했어요. 뭘 실험을 했느냐?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딱 실행하고 가장 먼저 뭘 하죠? 뭐 먹을까 고민해요. 치킨 먹어야지 하고 치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 먹지 고민이라고. 그래서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은 바깥에 비가 오는데 막걸리가 땡기는데 막걸리하고 어울리는 요리가 뭘까? 고민하면서 쭉 찾아보거든요. 자,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찾아보지 말고 화면을 보지 말고 그냥 내가 검색을 하면 되는데, 막걸리로 검색하면 제대로 된 막걸리에 어울리는 음식이 나오질 않아요. 왜? 기존에 있었던 검색어의 단점이거든요. 자, 그때 아까 설명드렸던 챗GPT와 같은 LLM 기술이 접목이 되게 되면 당연히 막걸리에 어울리는 음식을 추천할 수 있죠. 단, 그러려고 하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어떤 데이터? 그동안 먹었던 수많은 음식 맛집과 관련된 정보에 사람들이 댓글을 다룬 그 댓글 데이터. 그 댓글 데이터 속에 이 음식과 잘 페어링되는 술과 분위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서로 조합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챗GPT가 추천해 주는 것이지, 챗GPT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해서 추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더욱더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 솔루션을 고도화한 기업은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역시 그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안성희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그 데이터 기업의 글로벌화 약간 사실 저는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 해외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일단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보통 수출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제조업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제조업의 수출이 익숙한 그런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그거랑 비슷하게 1차원적으로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해외에 판매하는 그런 모델이죠. 이것도 시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어떤 상권이라든지 국내 인더스트리에 관심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심해질 텐데 크로스 보더가 엄청 이슈가 될 겁니다. 저희도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드니까 외국인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그 보험 쪽에서 가장 보험료를 많이 타간 게 중국인이 1위부터 5위까지였던 걸로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 간의 개인에 대한 정보가 서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흐르는 순간 그런 어떤 그런 프로드 부분 그리고 파지티한 부분 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갖고 열심히 근로하신 분이 자구로 돌아갔을 때 신용평가 또 제대로 되는 게 되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크로스 보더가 앞으로는 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는 되게 많이 흐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KDI랑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KSP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광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저희 쪽에 와갖고 이제 데이터 관련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되게 관심을 갖는 게 저희가 지금 카드 데이터나 통신 데이터로 관광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그 1인 가구 분석을 한다든지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분석하는 거에 엄청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저희 데이터로 되게 잘하는 부분을 그 해외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데이터에 접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든지 분석 솔루션을 수출하는 방법,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세 번째는 야놀자 플랫폼처럼 어떤 이제 그 글로벌 어떤 인더스트리의 플랫폼 형태로 진출을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입하는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가 주요 이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 대통령 중동 순방 때 같이 가셨고 또 야놀자의 중동 시장 진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고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야놀자의 글로벌 히스토리를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약 8년 전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을 하고 국내에서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숙박 중심으로 솔루션을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숙박 외에 뭐 항공, 레저 시설들, 그 다음에 골프장들, 국내 절반 이상의 골프장이 저희 솔루션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스토랑들, 한 16,000개 레스토랑이 저희 솔루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공연장들, 그리고 주거 시설들, 아파트 같은 데도 저희 솔루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솔루션을 막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동시에 이 솔루션,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SaaS라고 부르거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방식에 대해서 시장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B2C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B2C 플랫폼에만 서비스를 제공하진 않거든요. 아마 여기 쓰시는 모든 플랫폼이 다 각자 다르실 겁니다. 국내 것도 있고 해외 것도 있고, 여행 플랫폼이 아니라 포털 서비스도 있습니다. 검색 엔진도 있고요. 다 저희는 저희의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저희 솔루션을 제공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거에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남들도 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야누제 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썼고, 뭐 인터파크도 저희가 인수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저희가 생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를 엔드투엔드로 흐르게 만들고,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플랫폼이 끌어와서 중간에서 사람의 매뉴얼 프로세스나 혹은 사람의 판단이 없어도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한국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아시아를 좀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아를 나가려고 하니까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은 싱가포르의 법인을 만들고 싱가포르 투자청과 부킹홀딩스라고 뭐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스 컴바인 등등등 여행으로서는 제일 큰 기업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양쪽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으면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열심히 서포트를 해주면 우리가 아시아로 잘 확장을 하겠다. 그 당시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를 바탕으로 아시아에 진출했습니다. 제일 집중한 나라는 인도였고요. 두 번째가 동남아시아, 그 외에 뭐 일본 등 나머지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코로나의 한 중간이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거래액, 매출, 이익 모두 레코드 하이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먹힌다. 어차피 아시아는 넓으니까 우리가 이걸로 계속 성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 펀드, 서브탱크 비전 펀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조금해. 여행은 아무래도 이 서구가 커. 미국이 크고 유럽이 크고 여기에 진출해 당신들이 진짜지, 아시아에서는 솔직히 본인들도 아시아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성장에 한계가 있다. 저희를 좀 너무 과대평가하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다시 글로벌로 확장하고, 그래서 이제 중동 들어가고, 유럽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성장과 가장 많은 수익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브라질이 성장률로는 제일 높은 나라고, 미국이 앞으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미 미국도 3,000개 이상의 호텔이 저희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로 무모한 도전이고, 약간 2천억 받아서 아시아, 2조 받아서 전 세계 이렇게 확장을 하는 이 트래젝토리를 겪은 회사입니다. 너무 많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터졌을 때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이 두려움은 정말 컸고요. 코로나 때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 많은 나라를 도전할 때 특히 컸던 게 중동입니다. 저는 중동은 저희가 사실은 기반이 별로 없었고 한 500개 호텔 정도가 저희 솔루션 쓰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순방 같이 가면서 거기서 마치 중동의 야놀자 같은 회사와 MOU를 맺었고, 실제 그 회사랑 계약을 하면서 중동도 실제 한국에서의 성공과 비슷한 형태의 성공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저희가 이제 그 아부다비에서 제가 어딘지 기관까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여행 산업에 대한 미래의 비전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어떻게 우리의 이해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얘기를 그 높은 사람이 하지? 라는 약간 좀 소름이 돋는 정도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나라들은
앞에 단계,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는 이 단계는 어차피 본인들이 이거를 리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라도 본인들이 리드를 해서 UAE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동에서 우리가 허브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많은 국가들이 국가 단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버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뭐 어려움은 너무 많아서 다른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하고 싶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제일 힘들었던 건 데이터 스키마를 다시 짜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짰던 스키마는 틀렸습니다. 근데 그 틀린 거를 아무도 모르고 똑같이 틀린 거대로 그대로 다 하고 계세요.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근데 글로벌로 저희가 확장을 해보니까 아예 완전히 다른 데이터 스키마를 짜야 됐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스토리지는 이 클라우드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하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요칸이라고 있습니다. 요칸은 전화로만 예약을 받았고요. 일본어로만 예약이 가능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만 가는 숙박 형태였습니다. 현재는 글로벌로 확장이 됐거든요. 요칸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외국인을 받지 못했던 거는 데이터 스키마의 문제도 있었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커넥트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예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솔루션이 제공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가거든요. 요칸의 형태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데이터 스키마와 커넥트가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갖다 쓰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도 글로벌 표준과 국내에서 이해가 너무 다릅니다. 저는 이 차이를 빨리 이해하고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이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산업은 모르겠지만 여행 산업은 한국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97%에서 바뀌면 그냥 그대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이미 외국과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전 데이터 스키마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방식, 데이터를 갖다 쓰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이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고객 사용 방식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은 국내에서 사업하는 것과 글로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윤 대표님의 그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귀한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참 그 새로운 환경에서 시장을 개척하고 선도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거죠. 우리나라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경쟁력이 세계 최고가 되고 또 다양한 데이터 인공지능 핵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희망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제는요, 데이터 기반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해 볼까 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나 그 시사점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성희 본부장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신한카드가 여기 왜 앉아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신한카드가 데이터 비즈니스를 2014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10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양한 기관, 지자체, 민간 기업하고의 이제 그런 데이터 코업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딱 성장하게 된 계기는 안타깝게도 세월호, 메르스, 그다음 코비드 19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도 그냥 저희 내부의 어떤 카드 비즈니스에 고도화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다가 세월호나 메르스가 이제 발발됐을 때 국가적으로 되게 위기였죠. 그리고 경제는 엄청 침체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의 아직까지 대부분의 데이터는 국가 통계로 생산되는 거를 지자체나 기관에서 쓰고 있는데, 일단은 수집지가 너무 느리고 샘플 수도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 딥다이브한 분석 그리고 시기를 되게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신 데이터, 카드 데이터가 되게 광범위하게 이제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오히려 그래서 지자체 기관에서 먼저 쓰고 그다음 민간이 이제 쓰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비즈니스가 저희 나라는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과기부 데이터백서 되게 잘 보고 있는데, 데이터백서에서의 어떤 사회 문제를 한 40가지 10개 카테고리에 40가지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뭐 수질 오염, 뭐 기후 문제 막.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는 되게 원인을 되게
힘들고 되게 여러 변인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미 있게 가려면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올빼미 뭐 야간 버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저는 좀 인정을 받는 이유는 그만큼 실행까지 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석도 분석이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보다 뒷단의 실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정부가 잘 선정을 해서 결과를 내서 실행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광 여행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되게 희한한 게 편의점에서 진짜 중국 사람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 아침부터 소주를 사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 라면 많이 사고 그게 되게 연관이 많이 지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했던 거는 그 말레이시아 이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를 관광하던 간에 점심은 이태원 가서 먹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왜 그럴까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할랄 인증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사이트로 도출됐다면 나라별로 어떤 관광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할랄 인증 같은 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뭐 지자체도 2050 이제 탄소 중립 선언하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 땅까지 내려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되게 여러 데이터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그냥 문구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저는 하이브리드 몰기 때문에 그 공공 주차장에서 50% 가면 받는데 어떻게 봐서는 저는 차를 모는 사람이잖아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쪽으로 발전하려면 사실 데이터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데이터가 궁극적으로 그 소비자한테 이제 어떤 베니핏도 주고 이게 국가 발전에 향상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제들을 잘 선정해서 향후에도 잘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김종희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탄소 배출 관련해서 저희가 만든 리포트가 있습니다. 여행 산업에서 약 7% 정도의 탄소가 현재 배출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은 교통과 관련된 부분이고 절반은 교통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교통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영역이다 보니까 교통과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이산탄소 배출량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2050년 혹은 좀 더 이후까지 우리가 만든 넷제로를 만들려면 현재 수준의 거의 80% 정도의 이산탄소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이제 흡수량을 높인다는 가정하에서도요. 그러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산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 저희 안올자 리서치라고 해서 별도의 R&D만 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유일한 솔루션은 덜 쓰는 겁니다. 근데 덜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여기도 호텔이긴 하지만 호텔방을 하나로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호텔방에서 쓰는 서비스는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어메니티, 물, 그다음에 뭐 린넨, 타월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 것들이 디컴포즈가 되면 개별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고 그거에 맞게 내가 구매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훨씬 조금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 가면은 최대한 많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쓰던 더 좋은 칫솔을 안 쓰고 거기서 뜯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굳이 한 번도 그 목욕을 그 뱃세 받아서 안 하던 분들이 물을 꼭 받아서 거기서 한번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걸 안 하면 내가 돈을 아낄 수 있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라고 하면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할 거고 또 하실 분들은 돈 내고 하시겠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디컴포즈가 안 되면 분리가 안 되면 우리가 그런 것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어메니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 타월을 왜 2장 씁니까? 평상시 한 장 쓰시던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다 쪼개지고 쪼개진 데이터를 별도로 핸들할 수 있고 그 핸들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결국에는 뭐 열 관리라든지 에너지 관리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에 기반한 그린 테크놀로지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 구축되어야지만 되고 이게 구축 안 되면서 그걸 한다는 거는 사실은 거짓말이다라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 조금 더 말랑말랑한 걸로
저희가 이제 공연 사업을 합니다. 뭐 인터파크를 포함한 저희 공연 플랫폼도 있고 국내에 있는 많은 공연장들을 저희가 운영도 하면서 온사이트 오퍼레이션도 같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안표도 굉장히 많고 매크로 돌려서 진짜 가실 분들은 못 가고 이상한 분들이 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뭐 NFT를 포함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들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고 온사이트에서도 자연스럽게 다시 입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우리 깊숙이 있었던 많은 불합리한 것들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데이터로 기반을 바꿈을 통해서 고쳐나갈 수 있고 저는 그게 이미 시작이 됐고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현 의견 없으시다고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윤 야놀자 대표님, 김지연 SK 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님, 안성희 신한카드 본부장님 수고해주신 세 분께 여러분들 큰 박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